예, 감사합니다. 제 세 번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발표는 강순전 교수님께서 해주실 텐데 명지대학교 철학과 교수님이십니다. 제목은 해겔에 있어서 개념의 절대성과 맥다월의 개념의 무한성 태제입니다. Wir fangen an wieder. Der dritte Referent ist Professor Gang. Der Titel lautet Die Absolutheit des Begriffs bei Hegel und McDowell's These der Unboundedness of the Conceptual. Bitte schön. 서로는 앞에 선생님들이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시간상 제가 요약을 해갖고 말씀드리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개념주의와 비개념주의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선 개념주의가 뭐고 비개념주의가 뭔가 하는 것을 65페이지 먼저 읽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패러그래프가 개념주의자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라고 시작하죠. 인식의 내용은 개념을 통해서만 정해질 수 있고 따라서 개념적이다. 직관은 개념적이지 않다. 따라서 직관은 인식에 어떠한 내용적 기여도 하지 못한다. 반면 비개념주의자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인식의 내용은 순수하게 개념적이지만은 않다. 왜냐하면 비개념적 인식 내용도 있기 때문이다. 직관은 개념적이지 않지만 비개념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직관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말하자면 개념과 관계하지 않고 비개념적인 인식을 수행하거나 개념적 내용으로 변형되어 개념적 인식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니까 헤겔은 개념주의자입니다. 맥다월은 헤겔을 따라서 개념주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칸트에게 있어서는 이 두 요소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칸트를 해석할 때 칸트가 개념주의자다. 이렇게 해석하는 부류가 있는데 최초로 그렇게 해석한 사람이 헤겔입니다. 그래서 헤겔을 이어서 아까 권영원 선생님이 발표할 적에도 셀러스가 이것은 헤겔적인 명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듯이 맥다월 셀러스가 그걸 받아들이고 브랜덤과 맥다월 같은 소위 그 현대 헤겔 르네상스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학자들이 헤겔의 이 노선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로버트 한나라든가 피코크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칸트에게 있어서는 원천적으로 비개념적인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직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그 비개념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비개념적인 인식 내용이 있다. 인식을 정당화할 때, 특히 이제 지각 판단, 경험 판단을 갖다 정당화할 때 감각적인 소요, 이게 이제 경험주의자들 그리고 영미 철학에 있어서 토대주의자들이 주로 주장하는 것인데 이런 감각적인 소요가 그 지각 판단을 정당화할 때 기여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헤겔부터 맥다월까지 이어지는 개념주의적 노선은 그렇지 않다. 오로지 인식을 정당화하는 것은 개념적 내용뿐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게 커다란 컨셉인데요. 이 논쟁이 왜 시작됐냐면 사실 칸트가 직관 없는 개념은 공허하고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이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순수이성 비판의 태제 이거를 주장하면서 직관과 개념은 원리적으로 서로 상이한 두 개의 인식 원리다 이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여기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칸트는 이런 주장을 했냐 하면은 순수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비판의 동기가 바로 라이프니츠의 형이상학을 비판하기 위해서 한 것이죠. 근데 라이프니츠에 있어서는 어떠냐 하면은 모나드는 창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라이프니츠는 돌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까지 모든 것이 모나드인데 그 모나드는 영혼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다수성의 그 운동들만이 관찰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바로 지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각은 외부 대상을 감각기관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그 지각 중에 하나가 우리가 여기서 문제가 되는 감각인데요. 감각 지각은 외부로부터 대상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라이프니츠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하나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렇게 모나드가 창이 없기 때문에 가령 시저와 같은 경험적인 실체조차도 그 시저가 전개할 모든 내용, 루비콘강을 건너가고선 그 회군을 하고 이렇게 황제가 되고 이런 내용이 다 시저라고 하는 경험적 실체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적 실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영원히 산다고 한다면은 원리적으로 그걸 다 증명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험적인 증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라이프니스는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칸트는 창이 없어서 바깥으로부터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거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직관이 주어지는 형식으로서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라이프니스는 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성적 직관이 없고 오직 라이프니스에게는 개념만 있다. 그래서 사유 가능한 것이 곧 존재 가능한 것이 된다.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감성과 우성의 차이가 단지 라이프니스에게 있어서는 형식적 차이, 정도의 차이일 뿐이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칸트는 이제 비판을 하는 것이죠. 감성과 우성은 단지 그런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두 가지 이질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칸트는 개념을 통해서만 직관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개념주의적인 서술을 한편으로 하면서도 항상 개념에 대한 직관의 독립성을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직관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으로 환원될 수 없는 어떤 고유한 성질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칸트는 통각의 통일이 이제 개념의 작용이죠. 통각의 통일에 앞서갔고 직관의 잡다의 종합적 통일이 선행돼야 한다. 이러한 주장을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비개념주의자들이 주목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오성적 개념 종합이 있기 전에 감성에서 이미 모종의 종합이 있어야 된다.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개념 없이 직관이 종합을 한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어떤 내용을 갖는다고 한다면 이거는 개념 이전에 일어나는 종합이니까 비개념적인 내용을 갖는 것이겠죠. 그래서 비개념주의자들은 칸트가 분명히 이러한 비개념적 내용을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헤겔은 칸트는 이원론자인데 그 이원론은 잘못된 이론이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직관과 개념을 개념 이론론적으로 우리가 결합해야 된다. 그러니까 칸트의 과제, 직관 없는 개념은 공허하고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이기 때문에 두 개가 결합해야지만 인식이 될 수 있는데 그거를 결합하는 방식은 헤겔이 볼 적에는 개념 이론론적으로만 이야기해야지 칸트처럼 이원론적으로 했다가는 이거는 수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체성은 외부로부터 감각적 직관에 주어지는 잡다에 의해서 충족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헤겔의 입장에서 보면 칸트는 그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개념이 있지만은 바깥에서 잡다가 주어져 있지만 개념이 실제적인 인식을 이제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헤겔은 실제성이 감각지각을 통해 갖고 바깥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념 자체로부터 도출돼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성적 직관을 지향해서 통합하고 있는 개념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훌게이트 교수님하고 우리 코크 교수님 이따가 발표를 할 적에 이 부분이 이제 논리학의 핵심적인 논의로서 얘기가 될 텐데 저는 정신현상학의 지향을 통해서 논리학이 등장하는 이 모멘트를 갖다 우리가 주목한다고 한다면은 정신현상학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직관, 감성적 실체 이러한 부분이 결국은 주체, 개념의 몫이다. 개념에 의해서 산출된 것이다. 이게 이제 정신현상학의 주요 아규먼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절대지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절대지를 통해 갖고선 출발하는 그 호라이즌트 그러니까 그 지평이 형성되는 논리학에 있어서도 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감성을 지향해 갖고
자기 자신 안에 통합하고 있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결에 있어서는 실제성이 바깥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직관 없는 개념은 공허하다라고 칸트가 그랬는데, 개념을 만약에 우리가 직관을 통합하고 있는 개념으로 이렇게 정신현상의 과정을 통해 갖고 논리학의 개념을 우리가 상정을 한다고 한다면은 직관 없는 개념은 공허하지 않다라고 해겔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66페이지 보면은 해겔의 태제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문단의 다섯 번째 줄에 개념 밖에 개념에 앞서서 현상하는 바대로는 진리를 갖지 않는다. 무엇이? 감성적 직관이. 감성적 직관은 개념 밖에서 개념에 앞서서 현상하는 바대로는 진리를 갖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맨 마지막 줄에 나오는 것처럼 개념이 모든 유한한 규정성과 잡다의 근거이고 원천이다. 이것이 바로 그 윗줄에 나오는 것처럼 개념의 절대성 태제입니다. 그러니까 개념 밖에는 잡다가 있는데 잡다가 어떤 내용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모두 개념에 의해서 내용적으로 산출된 개념적 내용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해겔은 엔시클로페디에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해겔은 개념 이전의 단계를 직관, 감정, 표상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념, 우리가 이렇게 단계를 나눌 수 있다고 한다면은 이 단계들은 동일한 내용이 여러 가지 형식들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상이한 형식을 통해서 동일한 내용이 여러 가지 특수한 대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철학의 과제는 이렇게 개념 이전에 직관과 표상으로 있는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개념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개념으로 명료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겔은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개념 이전의 단계가 개념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전의 개념 이전의 것도 역시 개념적인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동일한 내용은 개념적인 것이에요. 그것이 직관, 표상, 감정 이런 형태로 있다가 이제 개념이라는 형태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은 라이프니츠가 얘기한 것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해겔은 이걸 통해 갖고선 칸트가 이야기하는 서로 완전히 상이한 두 개의 인식 원천이 있다라고 하는 이원론을 부정하는 겁니다. 자, 해겔은 개념 이전의 직관에도 개념이 선구조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각적 경험도 개념적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대론과 정합론 사이에서 영미 철학이 끊임없이 동요를 일으켜왔다라고 맥다월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맥다월의 문제의식에 해겔은 아주 훌륭한 해결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죠. 아까 권영원 선생님이 발표했듯이 고전적 경험론, 러셀의 친숙지 이런 것들은 센스 데이터라고 하는 비개념적인 내용이 지각적 경험에 기여해서 지각 판단을 정당화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셀라스는 이것이 소요의 신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소요의 신화에 반대해 갖고 아까 데이비슨을 얘기했는데, 데이비슨과 같은 정합론자들은 한 믿음을 정당화하는 근거는 감각적 소요가 아니라 다른 믿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이제 외부 세계와의 접촉을 끊고 허공 속에서 공회전을 하는 이러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맥다월은 세계가 그 자체 개념적이라고 하는 해겔의 절대적 관념론을 받아들이면서 해겔과 같이 개념적인 것의 무경계성, unboundedness of the conceptual이라고 하는데요. unboundedness 하면 bound 하면 이제 경계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개념적인 것의 무한성, unboundedness는 경계가 없다, 한계가 없다라고 하니까 무한하다라고 하는 그 뜻이거든요. 그렇게 번역을 하면 되는데, 무한성 하면 뭔가 좀 형이상학적으로 들리잖아요. 그래서 뭐 개념적인 것의 무경계성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것은 뭐 사실 해겔이 얘기했던 개념적인 것의 절대성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맥다웰은 감각 인상이 수용될 때 개념이 이미 수동적인 방식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맥다웰의 주장인데요. 아까 헤겔이 주장했듯이 이미 감성적인 직관 속에 개념이 선구조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맥다웰은 지각 경험, 지각 판단의 단계에 있어서는 아직 감각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판단이 일어나기 이전에 감각적인 인상이 수용될 때 이때 이미 수동적인 방식으로 개념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이제 맥다웰의 개념주의에 대해 갖고 비개념주의자들이 두 가지 비판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fine grained detail argument인데요. 미세한 세부에 관한 논증이라고 하는데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채가 있지 않습니까? 채에다 곡식을 이렇게 이렇게 슈트라이켄 하면은 그 밑으로 얇은 건 다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념이라고 하는 채는 너무 거칠어서 그것을 감성적 내용은 거기에 걸리지 않는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성적으로 색조를 구별하는 능력보다 우리가 갖는 색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거칠어서 색 경험의 세부를 포착할 수는 없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요. 여기 대해 맥다웰은 마인드 앤 월드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가 this shade, that shade 이렇게 해갖고 this, that이라고 하는 지시사를 이용해서 이 색조, 저 색조 이렇게 해서 색의 미세한 부분을 개념적으로 포착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개념주의자들은 물론 이제 그것이 과도한 주장이다.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개념을 가지고선 그러한 미세한 것을 갖다 모든 미세한 세부를 다 포착할 수는 없죠. 그리고 헤겔 자신도 감각적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밖에 포착될 수 없는데 사실 그것은 가장 빈약한 것이다. 내용적으로 아무것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맥다웰이 주장하고 헤겔이 주장하고는 사실은 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둘 다 개념의 무한성 태제를 주장을 하지만 자 맥다웰에 대한 두 번째 반대 논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비개념주의자들의 반대는 뭐냐면은 우리 인간은 동물과 지각을 공유하는데 동물과 공유하는 지각은 비개념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식도 비개념적인 내용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맥다웰은 우리 환경에 대한 우리 환경에 대한 지각적 감흥력을 동물이 갖지만 우리는 그것을 동물과는 다른 특별한 형태로 갖는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에 대한 지각적 감흥력은 자발성의 능력, 개념의 능력의 개념의 영역으로 들어오고 이것이 우리와 동물을 구별해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각을 개념적인 방식으로 그러니까 지각 경험을 할 적에 개념적인 방식으로 지각 경험을 하지만은 그 동물들은 그것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맥다웰은 우리가 동물과 공통적인 것을 갖는다고 말하지만은 그 공통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닫아버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맥다웰은 인지심리학적으로 설명되는 지각 메커니즘을 비개념적인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버려버리지만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점을 포섭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맥다웰 철학에서 좀 아쉬운 점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헤겔의 형이상학이 맥다웰하고 똑같이 개념의 절대성을 주장을 하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헤겔은 맥다웰과 다른 의미의 개념을 생각하기 때문에 맥다웰이 갖는 문제를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맥다웰은 미세한 세부의 경험에서 과도하게 지시사에 의존하고 또 인지심리학적인 성과를 체계내로 포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을 받는데요. 이런 비판은 맥다웰이 개념을 언어와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맥다웰의 개념 체계는 객관적 세계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실천적이고 화형론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해겔은 언어와 개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정신철학의 주관정신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언어는 상징화하고 기호화하는 상상력인데 이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표상의 기능이에요. 근데 표상에서는 이 분리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해겔은 생각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시인과 예술가가 어떤 상징화하는 상상력을 가지고 상징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상상력의 내용하고 그 사람이 제시한 상징하고가 맞지 않을 수가 있죠. 거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겔은 언어라고 하는 것은 표상의 능력인데 표상이라고 하는 것은 종합이라고 하는 특징을 갖는다. 그리고 종합이라고 하는 것은 외면적인 통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학은 개념의 체계이죠. 그런데 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해겔의 논리학은 개념의 체계인데 그것은 세계의 근본 구조이고 초원론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해겔은 칸트의 초월 철학의 이념을 이어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겔에게서처럼 인간이 어떤 인간이 사유 가능한 신적인 사유, 이게 바로 해겔이 생각하는 논리학인데요. 논리학하고 주관정신의 산물인 언어, 이 두 가지를 구별한다면은 우리는 맥다웰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초월적인 개념하고 자연적 언어 사이에 자연어로 표현될 수 없는 미세한 세부의 경험들이 개념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고요. 인간과 동물이 공유할 인지 심리학적인 메커니즘이 끼어들 공간이 생기기 때문이죠. 가령 첫 번째 이제 fine grained detail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해겔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논리학에서는 외포량, 내연량, 내포량, 외연량 이런 것이 있죠. 그런데 fine grained detail이라고 하는 것은 색깔의 정도라고 하는 것은 내포량입니다. 내포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색깔이 어느 정도 농도가 짙느냐라고 하는 그 농도를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해겔은 논리학에서 내포량이라고 하는 그 개념적 규정을 제시하고요. 그 다음에 자연 철학에서 우리가 물론 색깔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학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 철학에서 경험적인 탐구를 통해 갖고 가령 노란색과 파란색의 혼합을 단교하면서 우리가 녹색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는데 그때 녹색 1, 2, 3, 4 해갖고 100까지 이렇게 번호를 매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등급을 매긴 다음에 어떠한 특정한 색깔을 갖다가 녹색 69, 녹색 72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개념적으로 지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나중에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선 재인식을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색깔, 미세한 세부로서의 색깔에 대한 개념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과 동물이 공유하는 이 감성적인 구조에 대해서도 인간이 사유 가능한 신적인 사유하고 언어에 기초한 인간 경험의 자발성 이 사이에 동물이 끼어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적 사유가 세계의 이성적 구조를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동물들도 이제 신의 창조물로서 신이 설계한 것이죠. 그래서 인지 심리학적인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이 거기에 적용이 될 수 있는데 해결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이거를 우리는 개념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맥다웰은 이것을 비개념적이라고 해갖고 배제하죠. 해결적인 입장에서는 이게 명시적인 개념은 아니지만은 크바지 베그리블리시하다, 즉 유사 개념적이다. 그래서 프로토 레셔널 컨텐츠를 갖는다. 그 원형적인 이성적인 내용을 갖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개념을 설명하는 어떤 초원론적인 틀을 가정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맥다웰처럼 꼭 인간의 주관적인 경험에 의존하거나 숙달된 경험 포착의 능력 혹은 개념 사용 능력과 같은 그런 주관적인 조건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어에 대해 의존하는
맥다웰이 갖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다가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헤겔은 확실히 칸트와 초월론적인 관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칸트와 헤겔은 라이프니츠와는 달리 경험적 실체에 대해서 선험적 증명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헤겔은 칸트처럼 감성적 직관이라고 하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외부가 바로 자연인데,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들어오는데 우리가 그걸 다 개념화할 수 있는데 개념화할 수 없는 그런 자녀가 있습니다. 그거를 헤겔은 온마크트 데어 나투어, 자연의 기절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에는 우리가 포섭할 수 없는 자녀가 있는데 그것을 헤겔은 자연이 기절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헤겔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자연이 기절해 있으면은 그 기절해 있는 자연은 전혀 위협적인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뭔가 깨어갖고 나한테 공격을 해야 되는데 기절해 있으니까 그런 것은 개념주의자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두려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절해 있는 자연이 얘기하는 것은 헤겔은 맥다웰 라이프니츠처럼 모든 것이 다 단자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칸트와 같이 외부의 자연을 전제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칸트와 함께 라이프니츠에 반대해서 헤겔은 개념과 직관의 이분법을 견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직관과 개념의 이원론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칸트는 직관과 개념을 이질적인 것으로 논증하기 위해서 직관을 하나의 전체 속에 있는 부분이다. 이게 바로 이제 칸트가 선험적 감성론에서 이야기하는 감성의 특징이죠. 그 다음에 개념은 부분들 자신 안에 포섭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개념의 특징이죠. 그렇지만 헤겔은 공간을 점들의 자기 부정을 통해 다른 점을 구성함으로써 선과 면, 입체로 이행하는 개념적 구별 작용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철학에서 헤겔은 시간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칸트처럼 개념과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 아니라 개념이 점이 개념적으로 자기 구별을 해갖고선 그래서 sich auf sich beziehende Negations이라고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공간과 시간이 구성되는 방식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헤겔에서 이미 개념적인 것이죠. 이러한 주장을 통해서 칸트가 주장하는 직관과 개념의 이질성을 헤겔은 부정을 하는 것입니다. 헤겔은 개념과 함께 감성적 직관을 상정을 하고 있죠. 두 개 다 상정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개념에 의해 관통되고 개념에 따라서 구조지어져 있는 것으로서 사유합니다. 그래서 헤겔에게는 개념만이 인식의 내용을 형성하고 감성적 직관은 정당화에 전혀 기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갖고 하나만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에 보면은 이게 이제 칸트와 헤겔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제 코크 교수님이 나중에 발표를 하겠지만 코크 교수님은 이제 칸트와 헤겔을 갖다가 거의 같게 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79페이지 그 중간에 문단이 있고 밑에서 한 10줄 보면은 굵은 글씨로 개별표상이라고 나오죠. 개별표상, Einzelne Vorstellung, 이게 직관의 특성입니다. 이 칸트가 얘기하는데요. Einzelne Vorstellung은 직관인데 이 직관만이 대상에 직접 관계하고 보편표상인 개념은 직관을 매개로 해서만 대상에 관계한다. 이렇게 칸트는 직관과 개념의 엄격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컵이라고 하는 이게 보편적인 표상이 있고, 그 다음에 컵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대상을 갖다가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직관을 통해 들어오는 개별적인 컵들이 바로 대상을 지시하죠. 그렇기 때문에 컵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대상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직관만이 대상을 직접적으로 지시한다. 이렇게 칸트는 이제 직관과
개념을 엄격하게 구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칸트에 있어서는 이것이 사실 유지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헤겔의 주장이고요. 헤겔은 개념을 sowohl allgemein als auch einzeln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칸트가 얘기한 것처럼 allgemein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einzeln하다. 그러니까 개념이 항상 직관이 대상을 지시할 때 함께 따라가고선 개념이 함께 작동한다라고 하는 맥다월이 주장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헤겔하는 것이죠. 그것을 헤겔은 논리학에서 방법론적으로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칸트와 달리 칸트는 개념이 단지 보편적이기만 하다라고 하지만 헤겔은 개념이 보편적이면서 동시에 개별적이다. 이렇게 해서 개별표상이라고 하는 직관을 개념이 포섭하고 있다. 이미 통합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직접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Wegen des zeitlichen Grundes so bekommen wir direkte Fragen. So. Ja. Und Professor Koch. Ja. Gut, eine Frage zu Kant. Ich bin ja so ein unverbesserlicher Kantianer und Hegels Kant-Interpretationen sind deswegen meistens aus meiner Perspektive auch etwas schräg. Also Hegel als Kant-Interpret oder Kant-Kritiker ist nicht immer ganz verlässlich. Jetzt habe ich eine Frage zu Ihrer Behandlung eines Problems auf der Seite 90 in dem gedruckten Text, Seite 90 Mitte bis 91 oben. Da beschreiben Sie etwas, was wie ein Widerspruch bei Kant aussieht und sagen dann ganz unten in der drittletzten Zeile, um diesen Widerspruch zu lösen, ist es notwendig. Also mir scheint, Sie wollen Kant gewissermaßen hier beispringen, ne? Ihm helfen, Kant helfen. Also Sie wollen, es ist nicht als Kritik an Kant gemeint, sondern Ihre Absicht ist, den Schein eines Widerspruchs bei Kant aufzulösen. Ich bin nämlich nicht ganz sicher. Das wäre meine Haltung. Es könnte aber auch sein, dass Sie hier selbst eine Kant-Kritik äußern wollen. Der Punkt ist folgender. Sie zitieren Seite 90 Mitte zunächst Kant, wenn er sagt, dass die synthetische Einheit des Mannigfaltigen der Anschauung der Grund der Identität der Apperzeption selbst ist, obwohl diese Verbindung eine Verrichtung des Verstandes ist. Seite 90 Mitte. 90 Mitte. Ne? Ganz Mitte. Ja. Also er sagt, die Einheit des Mannigfaltigen der Anschauung, das ist der Grund der Identität der Apperzeption. Also die Apperzeption, die Adperzeption des Selbstbewusstseins, des Ich denke, ne, gründet darin, dass das Mannigfaltige der Anschauung vereinigt wurde, verbunden wurde. Und die Verbindung ist Verstandesleistung. Und das sieht vielleicht wie ein Widerspruch aus, weil der Verstand, man sagen, das ist der Punkt, auf den Sie dann zu sprechen kommen. Einerseits ist die Synthesis, die doch eine Verstandesleistung ist, konstitutiv für die Apperzeption. Andererseits ist die Apperzeption mehr oder weniger gleichzusetzen mit dem Verstandesvermögen. Ne? Und dann sieht das so aus, als setze der Verstand sich selbst irgendwie voraus. Und ich weiß nicht, Sie wollen das dann auflösen, ganz unten auf der Seite 90, indem Sie eine Synthesis, in der Sinnlichkeit annehmen. Und dagegen hätte ich nichts, wenn das heißen soll, das ist eine Sinnlichkeit, ist eine Synthesis in der Sinnlichkeit, aber ausgeübt durch den Verstand. Es ist keine Synthesis, die von der Sinnlichkeit ausgeübt wird, denn das schließt Kant aus,
Synthesis ist Spontaneität, also Verstandesleistung. Aber es gibt eine Synthesis in der Sinnlichkeit, ausgeübt durch den Verstand, nämlich die figürliche Synthesis der transzendentalen Einbildungskraft, ne, von der dann im Schematismus-Kapitel ganz ausführlich die Rede ist. Gut, also dieser Hintergrund. Jetzt meine Frage, wollten Sie Kant hier kritisieren oder wollten Sie ihn so interpretieren, dass der Widerspruch verschwindet? Entschuldigung, den zweiten Punkt habe ich nicht verstanden. Also welche Stelle meinen Sie? Seite 90 ganz unten. Ne? Da die 3 letzten Zeilen, um diesen Widerspruch zu lösen. Ne? Also das sieht so aus, als wollen Sie jetzt sagen, da ist kein Widerspruch, man kann den lösen. Ne? Und wie löst man ihn? Es ist notwendig, vor der begrifflichen Synthesis des Verstandes. Die begriffliche Synthesis ist wahrscheinlich im Urteil. Ne? Da haben wir einen Subjektbegriff und einen Prädikatbegriff, die werden synthetisiert im Urteil. Das ist die intellektuelle Synthesis, ne, des Urteils, mit dem Wörtchen ist ausgedrückt, mit der Copula. Und vor dieser begrifflichen Synthesis haben wir schon eine gewisse Synthesis in der Sinnlichkeit, schreiben Sie. Ne? Und das finde ich ja völlig in Ordnung, da stimme ich auch zu. Nur würde ich sagen, dass diese Synthesis in der Sinnlichkeit keine Leistung der Sinnlichkeit ist, sondern des Verstandes. Ne? Diese figürliche Synthesis. Und meine Frage ist, ob Sie das auch so sehen, also ob Sie hier Kant freisprechen wollen vom Widerspruch oder ob Sie doch da einen Widerspruch irgendwie am Werke sehen. Dann meinen Sie, also hier, also begriffliche Synthesis des Verstandes, also die Synthesis vor der begrifflichen Synthesis des Verstandes ist eine figürliche Synthesis. So haben Sie verstanden? Ja, aber der Spontaneität des Verstandes, der den inneren Sinn seiner Form nach affiziert, wie Kant sagt. Ne? Also die Zeit damit synthetisch aufbereitet. Frage ist die eigentliche so. Sie wollten hier Kant kritisieren oder interpretieren? 혹시 간단하게 저기 질문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콕 교수님의 입장은 헤겔 칸트 비판자로서의 헤겔은 뭐 그렇게 설득력이 없다라고 하는 입장인데요. 지금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칸트에 있어서 첫 번째 단계가 직관이고 두 번째 단계가 개념이에요. 그리고 개념에 의해서만 종합이 이루어지는데 그 이전에 직관의 단계에 있어서 지금 칸트가 그 감성적인 종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이야기를 한다고 제가 아까 발표를 했잖아요.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칸트 지금 저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칸트가 텍스트에서 감성적인 단계에 있어서 종합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콕 교수님은 당신이 지금 개념적인 종합 이전에 감성적인 종합이 수행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비판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그것이 콕 교수님 생각에는 그것은 그 헤겔이 칸트가 그 선언적 연역의 배판 뒷부분을 주관적인 연역이라고 하는데, 주관 연역에서 얘기하는 피규어리시 신테시스, 그러니까 형상적인 종합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잠깐 제가 그게 아니고
제가 잠깐 설명할게요. 지금 지노카이트가 종합을 못한다는 거예요. 예. 표시탄트하고 그러니까 예. 표시탄트 해야지. 그러니까 제 주장은 이제 칸트를 우리가 비개념주의라고 읽을 수 있는 것은 개념 이전의 단계에 있어서 종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텍스트에 있다란 말이죠. 그걸 문제 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데 그게 선생님의 해석인지 아니면 칸트를 비판하려고 이제 하는 건지. 근데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써 있는 건 사실 칸트한테서 감성 속에서 직관 속에서 종합은 없거든요. 종합이 있어도 그건 오송의 피어스탄트에 의한 종합인데 그렇죠. 그거를 좀 분명히 해달라고요. 근데 내가 너무 이제 콕 선생님하고 자꾸 대화를 하다 보니까는 내가 질문을 잊어버렸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콕 선생님이 아까 지적을 해준 게 분명히 지금 이광훈 선생님에 대해 갖고선 분명히 대답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딱 여기 그 90페이지 독일어로 중간에 B 144 푸스노트라고 되어 있고 콕 선생님이 이걸 지적했어요. 내가 이거를 갖다가 페이지 수가 달라져 갖고선 시대를 제대로 못 찾았는데 지금 찾았어요. 왜냐하면은 Die Synthesis der Einheit des Mannigfaltigen der Anschauung, der Grund der Identität der Apperzeption selbst. 이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그론트라고 하는 거 바로 이것 때문에 내가 이제 그러니까 Die Synthesis der Einheit der Mannigfaltigkeit der Anschauung. 그러니까 직관에 있어서 잡다의 종합이 통각의 동일성의 근거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직관에 있어서 잡다의 종합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문구가. 그러니까 그 해석이 다른 그러니까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제가 그러니까 개념적인 종합, 오성의 개념적인 종합 이전에 모종의 감성에 있어서 종합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칸트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 잘못된 거다. 왜냐하면은 칸트에 있어서는 콕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직관에 있어서는 수용성만 있기 때문에 자발성이 없어서 종합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칸트는 분명히 여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Synthesis Einheit ist Grund der Identität der Apperzeption. Das habe ich so gemeint. Also Kant nimmt Anspruch, also vor dem Begriff der Synthesis. Also ja, vielleicht sinnlich, also Synthesis in der Mannigfaltigkeit der Anschauung, trotzdem durch den Verstand. Das ist also die normale Synthesis, die wir verstehen. Aber Kant meint hier ganz andere Synthesis. Also hier vor der, als Grund der Identität der Apperzeption muss man eine Synthesis in der Sinnlichkeit schon haben. Das ist eine sinnliche Synthesis und zum Beispiel Peter Roos, deutsche, also Kantianer, Peter Roos denkt, also vor dem Begriff, vor der Apperzeption, also muss es schon eine sinnliche Synthesis, nicht begriffliche Synthesis schon stattfinden. Also die nicht begriffliche Non-Konzeptualisten behaupten so. Und sie haben gesagt, figürliche Synthesis, normalerweise denken wir so, figürliche Synthesis ist die Synthesis in der Anschauung, aber durch den Verstand. Man meint so, aber zum Beispiel der Non-Konzeptualist wie Peter Roos, das ist keine begriffliche Synthesis, sondern nur sinnliche Synthesis. Und die Einbildungskraft muss zur Sinnlichkeit gehören. Aber wir können unter dem sinnliche Synthesis nichts festnehmen. Synthesis eigentlich die Tätigkeit des 잠깐 시간 관계상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아주 그 노멀한 거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은 선생님 생각한 거와는 다른 안자쯔를 페터 로우스 같은 사람 비개념주의자들이 발견해갖고 바로 요게
non-conceptual 컨텐츠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 잠깐 홀게트 선생님 먼저 질문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예, 질문하시고서 Okay, Dankeschön. Also kurz dazu Ja. stimme ich dem Herrn Professor Koch zu. Eine sinnliche Synthese gibt es eigentlich nicht. Es gibt eine Synthese in der Sinnlichkeit Ja, genau. durch den Verstand, Ja, genau. die eigentlich auch die Kategorien voraussetzt. Ja, Aber ja. ich habe eine ähnliche Frage. Es betrifft den Begriff des begrifflichen Inhalts. Und ich würde Sie darum bitten, diesen Begriff etwas weiter zu klären. Es scheint mir, als könnte man diesen Begriff eines begrifflichen Inhaltes auf zweierlei Weise verstehen. Einmal wäre der begriffliche Inhalt rein begrifflich. Zweitens wäre ein begrifflicher Inhalt ein anschaulicher Inhalt, aber nicht ohne Begriff. Okay. Also, auf Seite 91 benutzen Sie das Wort einzig. Der Paragraph, der beginnt, die 3 Grundthesen des Konzeptualismus lauten. Entschuldigung, Seite 91. 91조요. 91조. 91. Ja. 예, 91조. Paragraph, die 3 Grundthese. Ja. Und Sie schreiben, begrifflich sind Inhalte der Erkenntnis, die einzig durch den Begriff bestimmbar sind. Ja. Die Anschauung ist nicht begrifflich. Sie kann daher keinen inhaltlichen Begriff zur Erkenntnis leisten. Das sieht so aus, als wollten Sie begrifflicher Inhalt mit rein begrifflicher Inhalt irgendwie gleichsetzen. Ja. Also jetzt springen wir über auf Seite 96 und jetzt habe ich eine Frage zu Ihrer Interpretation von McDowell. Ja. Also Sie sagen oben 96, in diesen Thesen wird betont, dass nicht begriffliche Inhalte keinen Beitrag zur Erkenntnis leisten, sondern einzig begriffliche Inhalte den Inhalt und so weiter und so weiter. Ja, ja. Also, was soll das bedeuten? So wie ich McDowell verstehe, hat er nie bestritten, dass Sinnlichkeit einen Beitrag zur Erkenntnis macht. Er meint eben, dass die Sinnlichkeit keinen real trennbaren Beitrag zur Erkenntnis macht. Okay. Also für ihn heißt ein sinnlicher Inhalt keineswegs ein rein begrifflicher Inhalt. Okay, vielen Dank. Man könnte eigentlich sagen, also der Inhalt einer Erkenntnis kommt 90% aus der Anschauung. Nur ist eben dieser anschauliche Inhalt begrifflich so vorgeprägt. Und ich wollte eben von Ihnen hören, ob Sie auch dieser Meinung sind, denn es war mir also eigentlich unklar, wie Sie den Begriff begrifflicher Inhalt verstanden haben.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잠깐만요. 저기 그 진행상 말씀드리면은 요 질문 받고 다른 질문은 맨 마지막 시간에 이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35분 정도까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예, 홀게이트 교수님 질문은 제가 begriffliche Inhalte, 개념적 내용이라고 하는 것에서 뭘 생각하느냐라고 하시면서 그러니까 순수하게 개념적인 것 하고 그 다음에 감성이 갖고 있는 개념적인 것, 이 두 가지를 지금 홀게이트 교수님은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까 제가 이제 개념주의하고 비개념주의 이렇게 설명해 놓을 적에 개념적인 것만이 그 기여를 하고 직관은 그 정당화에 기여를 하지 못한다. 이렇게 썼는데 맥더웰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감성적인 감성에 이미 개념이 들어 있고 감성이라고 하는 것이 직관에 정당화에 기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무튼 그 제가 생각할 때는 먼저 한국말로 먼저 대답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헤겔의 경우에 여기서 개념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냥 allgemein한 것이 아니라 sowohl allgemein als auch einzeln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훌게이트 교수님 아까 내가 깜빡 잊어버렸는데 그러니까 맥다월은 직관과 개념이 항상 결합한다. 뗄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것이지 직관이 어떤 그 인식이 정당화에 기여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그 반론을 제기를 하시는데 저는 직관이 인식의 정당화를 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직관에 항상 개념이 따라붙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개념이 따라붙지 않는 직관을 상상할 수 없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직관이 감성을 직관이 인식을 정당화한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개념 독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은 이제 개념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훌게이트 교수님하고 저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은 이미 직관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을 나는 생각을 하는 거고 해결의 개념은 그렇기 때문에 직관이 개념을 정당화한다라고 할 적에 한편으로 개념이 없는 직관을 갖다가 우리는 생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Also ich habe unter dem Begriff meine ich hier keine allgemeinen Begriffe wie bei Kant, sondern der Begriff, der sowohl allgemein als auch einzeln ist. Aber was bedeutet, dass der Begriff zugleich einzeln ist? Das bedeutet, der Begriff als Einzelne integriert die aufgehobene Anschauung. Deswegen, ich glaube, Sinnlichkeit und Verstand, Anschauung und Begriffe muss immer verbunden laufen. Und Sie haben gesagt, bei McDowell behauptet er nur die Untrennbarkeit von beiden, aber bei McDowell also leistet die Sinnlichkeit auch Beitrag zur Rechtfertigung der Erkenntnisse. Aber ich glaube, ja, ich stimme völlig Ihnen zu, aber insofern die Sinnlichkeit, anders gesagt, insofern der Begriff die Sinnlichkeit immer begleitet. Insofern kann die Sinnlichkeit also die Erkenntnis rechtfertigen. Ich meine, nicht allein, ist richtig. Ja. Ich wollte nur hinzufügen, in Mind and World zu der Zeit hat McDowell immer von einem Propositional Content gesprochen. Das heißt also, was durch die Begriffe vermittelte Anschauung dann geliefert wird, ist eben ein Propositional Content. Aber später hat er jetzt diesen Begriff dann aufgegeben und jetzt spricht er eher von einem Intuitional Content, einen anschaulichen Inhalt. Also die Deliverance, die Lieferung der Sinnlichkeit eben durch die Begriffe dann vermittelt, das setzt er mit Intuitional Content gleich. Und diesen Ausdruck haben Sie hier nicht benutzt und deswegen habe ich die Frage gestellt. Also Sie meinen, diese Intuitional Content Das ist ein Ausdruck von wird McDowell. in der Mind and World angegeben? Nein, nicht Nein? in meinem World, Ach so. in den späteren Aufsätzen. Ach so, das Aber habe ich- das hat bei ihm den Ausdruck Propositional Content jetzt ersetzt. Denn er will nicht mehr behaupten, dass wir irgendwie durch die Wahrnehmung Tatsachen aufnehmen. Das hat er in meinem World geglaubt. Dass wir durch die Aufnehmung, die selber durch Begriffe vermittelt wird, dass man dadurch Tatsachen aufnimmt. Und das meint er nicht mehr. Er will eher sagen, dass das, was wir durch die Sinnlichkeit erhalten, ist eben einen anschaulichen Inhalt. Also nicht ohne Begriff, aber im Grunde einen anschaulichen Inhalt. Und natürlich dann dieser Inhalt rechtfertigt dann die Wahrnehmungsurteile und so weiter. Nein, deswegen wollte ich. 예, 감사합니다. 일단 시간이 돼가지고 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유, 어려운 문제인데 이거는 제가 읽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마인드 앤 월드에서는
제가 지금 주장한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나중에 인투이티브의 컨텐츠를 갖다가 얘기를 한다고. 물론 그때 개념이 전혀 섞이지 않은 건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개념이 섞였는데 앞에 얘기한 것과는 달리 개념적이지 않은 어떤 직관적인 내용이 인식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건 뭔지 제가 아직 안 읽어봐고 잘 모르겠습니다. 더 연구.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일부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